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막시류의 재능을 지성의 용어로 표현하려는 데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조롱박보를 곤충학자와 동일시해야 할 것이다. 배추벌레에 대한 곤충학자의 지식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과 마찬가지로 밖에서 이 측면에 대해 특별한 생명적 관심을 갖지 않고도 가능하다. 따라서 조롱박벌은 곤충학자처럼 배추벌레의 신경중추 위치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할 것이다. 적어도 침을 찔러 그 효과들을 실험해 보면서 이 위치들의 실제적 지식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롱박벌과 그 먹이 사이에 말하자면 안으로부터 배추벌레의 취약점에 대해 알 수 있는 하나의 공감을 그 말의 어원적 의미에서 가정한다면 사정은 더 이상 그와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전혀 외적 지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조롱박벌과 배추벌레를 더 이상 두 개의 유기체가 아니라 두 가지 활동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활동들이 단지 현존한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나온다. 취약성을 느끼는 능력은 둘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할지도 모른다. 물론 과학적 이론은 그런 종류의 고찰에 호소할 수가 없다. 그것은 유기화에 앞서서 행동을 놓거나 지각과 인식에 앞서서 공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철학은 여기서 전혀 볼 일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의 역할은 과학의 역할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과학이 본능을 복합반사라고 하거나 지적으로 길들여져 자동주의가 된 습관으로 보거나 아니면 미소한 우연적 장점들이 축적되고 자연선택에 의해 고정된 총합으로 보거나 이 모든 경우에서 과학은 본성을 지적인 과정으로 완전히 분해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성이 조합하는 것과 같이 조각조각으로 구성된 자동기제로 분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역시 과학이 여기서 자신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비록 대상을 실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 대상을 우리에게 지적 언어로 표현해 줄 것이다. 그러나 과학 자체가 철학으로 하여금 다른 관점을 취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채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채운라디오 세 번째 게스트로 나오게 된 성민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문장은 앙리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의 한 부분입니다. 채운라디오의 애청자분들이라면 에이 또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난주의 문장 역시 베르그손의 텍스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 베르그손을 택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장 오늘 저녁 때 잡혀있는 창조적 진화 세미나를 준비하느라고 그랬다고 솔직하게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베르그손의 더 심오하고 진중한 사회를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도 싶네요. 웃음이 인간 본성으로서의 희극성을 고찰한 에세이였다면 창조적 진화는 생명 존재의 본성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우주론이자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베르그손의 주저이자 그의 철학의 집대성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이 책이 물리학, 생물학, 화학, 심리학 등 당대 과학계의 최신 이론들을 섭렵하면서도 실증성이라는 과학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한 문장에서도 나왔지만 베르그손은 과학과 철학을 서로에게 침투시킴으로써 둘의 경계를 동시에 허물어뜨립니다. 그는 과학을 통해 철학을, 철학을 통해 과학을 확장합니다. 물리학, 연력학, 대수학, 뇌과학 등이 자신들의 엄밀한 관찰로부터 그려낸 실제의 모습은 일종의 윤곽선 혹은 부분적인 실루엣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학은 가정을 세울 때조차 그것이 다른 관찰들과 모순 없이 적용되고 승인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응용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결코 과학의 정밀성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베르그손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철학의 고유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철학이 실제의 질문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그 틀과 발판이 되어주는 것은 과학입니다. 창조적 진화는 과학과 철학 두 영역의 상호 극복과 시너지가 어우러지면서 전개되는 놀라운 사유입니다. 물론 중심에서 종합자의 역할을 하는 건 역시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인용문으로 소개해드린 문장 이야기를 해야겠죠? 조롱박벌과 배추벌레에 대한 이야기는 본능이라는 생명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조롱박벌은 배추벌레의 신경중추가 있는 부분만을 정확히 찔러서 그것을 죽이지 않고 마비시키기만 합니다. 마치 숙련된 외과의사처럼 9개의 신경중추를 차례대로 쏘지요.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것도 아니고 해부학책을 읽은 것도 아닌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더한 예도 많습니다. 투구풍뎅이 시타리스의 유충은 안토포라라는 꿀벌 수컷이 땅굴에서 나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수컷에게 달라붙어서 짝짓기 비행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암컷 안토포라에게 붙은 후 벌집의 꿀 속에서 지내다가 꿀벌의 알을 먹고 거기서 성충이 됩니다. 사태는 유충들이 이 모든 모험을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진행됩니다.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본능은 어떻게 진화하게 된 걸까요? 파브르의 기록을 읽은 과학자들은 나름의 설명들을 내놓았지만 영 충분치 않았습니다. 신다윈주의자들은 우연한 변이들이 환경에 의해 자연선택되었다고 말했고, 신라마르크주의자들은 개체들의 오랜 탐구와 노력이 후대로 전해져서 형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우연이라는 함정에, 후자는 개체라는 함정에 빠져있지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경우든 조롱박벌은 곤충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안경을 쓰고 배추벌레의 신경요소를 하나하나 찔러보면서 연구한 결과로 그런 정확한 침술 능력을 얻게 된 것이어야만 하죠.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본능의 문제는 우리가 아는 과학의 방법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즉, 존재를 공간상에서 조각조각 분리된 물질적 요소들로 파악하는 지성적 방법에 의존하는 한 본능의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르그손은 본능의 기원을 공감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원적 의미에서 심패시는 함께 겪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완전히 독립된 대사체제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일하고 임무를 공유하면서 마치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서로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연결성은 벌이나 개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벌과 개미의 집단은 매우 밀접한 유기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어떤 개체도 고립되면 거처나 먹이가 아무리 풍부해도 일정 시간 이상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비유가 아니라 진실로 단일한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묶여있는 세포들과 같죠. 본능은 이러한 유기화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본능의 근원은 생명의 단일성 속에 있다고 베르그손은 말합니다. 물론 생명이 분기된 여러 국면에 따라서 그 연결성이 흐려지고 잊혀진 영역들이 많지만 그런 공통의 감각과 공통의 기억이 완전히 단절된 경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롱박벌과 배추벌레를 서로 별개인 두 개의 유기체로 보는 한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문제를 풀 수 없죠. 하지만 과학이 지적 언어를 통해 데려다 놓은 바로 그 지점에서 철학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롱박벌과 배추벌레를 더 이상 두 개의 유기체가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하나의 유기적 운동이 펼쳐내는 두 활동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에 대한 다른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르그손은 이런 본능의 능력으로부터 지성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더 깊은 생명과 우주를 통찰할 힌트를 얻고 있는데요. 이 심오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베르그손과 함께 헤매고 있는 저희 베르그손 읽기 세미나에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세미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